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을 둘러싼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외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성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서 이게 폐기된 거냐 아니면 철회 후 재상정이 되느냐, 이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다른 두 명의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국회나 국회의장, 국회 사무처에서는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다, 국민의힘은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의 해석이 명백하게 좀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국회 사무처에서 발간한 국회법 해설, 네. 그서를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앞서도 지금 방송에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제 국회법 제 92조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거나 발의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부결에는 폐기도 포함된다고 국회법 해설에 명확히 써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소추안은 72시간 이내 본회의에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지 않으면 폐기로 간주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시 이번 정기국회 중에 발의를 하기 위해서 폐기되지 않는 수순을 찾다가 지금 서회를 한 것인데요. 국회법 제 90조 제 2항에 보면은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일단 의제가 된 의안은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것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가 의제냐 하는 문제가 그쵸. 나오거든요. 예. 근데 국회법 해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본회의에서 일단 의제가 되어서 심의 중인 의안은 그 심의 여부의 결정 권한이 본회의에 있기 때문에 예. 의안을 심의하는 본회의에 있기 때문에 본회의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심의 중이냐가 관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그때부터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걸 표결에 들어가지 않고 24시간 이상 띄우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것은 우리가 탄핵소추안을 일반적으로 법사위에 내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부터 국회의원들은 그걸 보면서 심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의 중인 안건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일방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고 예. 국회 사무처가 이번에 철회를 받아들인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다 법률가신데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우선 너무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일단 국회 사무처가 어떤 기관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여야의 어느 편중된 그런 기관은 아니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회법과 관련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회 사무처에서 분명히 이것은 철회이기 때문에 재상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철회가 이미 되었으니 이달 말쯤 재상정하는 안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뭐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아마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도 물론 다투어져야겠지만 이미 국회 사무처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철회는 절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철회할 수 있죠. 이것은 단순 보고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의안이 보고되었는데 이건 상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철회가 되었고 과거에도 이렇게 철회가 된 사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철회가 됐고 추후에 재상정하는 건 국회법상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권한쟁의 심판 추진한다. 그리고 또 이게 다음 주에 이번 달 말인가요? 바로 재상정을 막기 위해서 그것도 뭐 가처분 신청인가요? 그것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번 주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 예. 동시에 이제 철회에 대한 어떤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을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예.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과거의 철회 사례, 예. 그거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1994년에 7월 8일입니다. 민주당이 당시 이병태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탄핵 소추안이 아닙니다. 예. 해임 건의안인데 그때 사실은 김일성이 그날 새벽에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제출했죠. 다음 날 김일성 사망이 알려지니까 민주당이 국가적으로 비상사태니까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철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사실은 단독 철회를 한 게 아니고 예. 김일성 사망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사실상 그건 합의를 했습니다.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던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다시 발의를 하기 위해서 폐기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철회를 한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절한 선례가 되기 어렵고요. 지금 이제 탄핵안을 재상정하려는 거는 결국은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되면 예. 방통위는 지금 이상임 상임위원 한 명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떠한 의결도 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MBN이 이번 달 말까지가 재승인 유효 기간입니다. 예.
그 재승인을 이번 달 말까지 못 받으면 이제 불법 방송이냐 문제가 있게 될 거고 뭐 연합뉴스 TV도 내년 상반기에 재승인 심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국가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위한 탄핵 소추는 예. 대단히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만약에 야당이 이렇게 계속 힘자랑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께서도 이걸 지켜보시다가 그 압도적인 힘을 줬던 것을 결국에는 회수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는 받아들였잖아요. 그 판단도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가 제가 아까 예로 든 해석들이 예. 전부 다 국회 사무처가 2021년에 발간한 국회법 해설이라고 하는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회법 103조에 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이런 예.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의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법 해설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보고도 포함된다고 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어떤 생각이시죠? 그 지금 국민의힘에선 그 기한도 뭐 중지시키겠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 내겠다. 그리고 또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계속 불법으로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뭐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시겠지만 네. 일단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국회법에 위반된 사정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 과거 전례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과거에도 철회를 해서 했던 사정도 분명히 있고요. 최근에 국회 사무처에서 동일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도 동일하게 받아들이셨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뭐 구태여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으로 삼아서 다투시겠다고 한다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다시 재상정하는 걸 막지는 못하실 겁니다. 예. 탄핵안은 재상정되어서 그것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당이 지금 꼼수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표결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보면 될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폐기시키는 방식을 택했다는 자체가 참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상정을 통해서 국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여야가 어쨌든 국회에 열기로 합의는 했으니까 그때 열리면 바로 이제 민주당은 재상정을 할 테고 그러면 또 많이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이번에 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잘 준비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그 탄핵 소추안 이것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이 일단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과연 이제 남은 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헌법상의 용어는 거부권이 아니고 제2요구권이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좀 행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제2요구권을 우리가 헌법에 둔 것은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바탕을 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어떤 입법을 했을 때는 대통령이 어떤 그 전체 국민을 위한 대표자로서 예. 국회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중론을 모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네. 제2요구권이고요. 이 노란봉투법은 지금 이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했을 때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적에 그 개별 그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 결국은 다 개별적으로 나누라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예. 근데 이게 사실은 특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백 명이 집단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 사람 500만 원, 이 사람 100만 원 이걸 다 나누게 되면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는 매우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제2요구권이 필요한가 하냐면은 이게 지금 그 노조에 유리하기 때문에 마치 예. 전체 근로자에게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은 실상 한 14%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그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면은 30인에서 99인 사이는 그 노조 가입률이 3%가 채 안 되고요. 그다음에 3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가면 우리 대다수의 근로자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노조 가입률이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전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예. 대기업에서 이제 불법적인 어떤 쟁의가 일어나면은 그 밑에 이제 하청 중소기업들까지 모두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산업 생태계에 기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민노총 구제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합법 파업 보장법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제2요구권 대통령의 뭐 흔히 쓰는 거부권 행사하리라고 보십니까? 우선 노란봉투법에 먼저 말씀을 하고 예. 그다음 앵커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답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일부 뭐 노조에 가입한 숫자가 적다고 하지만 노조가 했던 모든 일들은 전체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노란봉투법은 지금까지 숱한 파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손해배상 청구로 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 많은 근로자들의 희생 아래 만들어진 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분명히 행사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민이 항상 옳다고 말했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지난 보선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기대했던 것 자체가 좀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지금 역대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나 굉장히 많은 횟수로 거부권이 행사가 되었었는데요. 그 이후 정부에서는 많아야 한 대여섯 번 정도 거부권이 행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거부권이 지금 도대체 몇 차례까지 이루어질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다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야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동안 또다시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예.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감액 심사 이후에 증액 심사까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내년 예산이 657조 정도. 근데 R&D 예산을 많이 깎아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논란이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이런 게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뭐 R&D 예산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이제 이번 달 2일이죠. 그 신진 연구자들 만난 자리에서 그 R&D 예산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뭐 우수한 연구자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시스템만 정비가 되면은 2배, 3배도 늘리고 뭐 100조까지도 기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금년에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이제 시스템 정비를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여겨지고 내년 내후년부터는 또 다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기업화폐 예산하고 그다음에 마약 수사 예산이죠. 그 민주당이 이번 달 9일에 행안위에서 그 기업화폐 예산 7천억 원 원래 예. 이제 영원으로 삭감이 돼 있던 거를 7천억 원을 증액하는 걸 단독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기업화폐가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사실 어떤 지역화폐 생태계를 둘러싼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서 과연 이것을 그렇게 증액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예. 마약 수사비를 한 10억 정도 주면은 마약을 근절할 수 있냐?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화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됐던 지금 그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가 불과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예산 657조가 넘는데 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걸 지금 뭐 전액 삭감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민주당의 좀 대승적인 자세를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우리가 그 마약 수사 예산 10배 늘려줄게. 27억 써라. 그리고 마약을 한번 같이 근절시켜보자. 이런 자세를 보일 때 예.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누그러지고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 사용 범위가 엄청 넓기 때문에 어떤 점을 뭐 딱 짚기도 어렵겠지만 어떤 부분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우선 R&D 예산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겠죠. 예. R&D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나라가 IMF를 당했을 때도 증액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감액된 사정이 없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감액이 되었죠. 그 숫자도 꽤 높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과학자분들이 이 감액에 대해서 두 손 들고 나섰겠습니까? 그럼 그 과학자분들이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나서지는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예. R&D 예산 삭감이 얼마나 엄중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반증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전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그 여당에서는 R&D 예산의 경우에는 증액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데 예. 지금 정부가 혹시라도 R&D 예산을 우선 감액을 했다가 이거를 증액을 해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R&D 예산은 누가 보더라도 여야 모두 공이 증액할 여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꼼수를 쓰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생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지역화폐 같은 경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매개체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소상공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생활 민생 예산들을 증액하는 것에 아마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요. 여당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통 크게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요새는 계속 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신당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천하영인,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 네 분이 이준석 대표 전 대표와 만난 사진을 거의 비슷한 시간에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글을 하나씩 달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 27일 기한을 못 박았고 거의 공개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신당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맞은 걸까요? 뭐 신당을 향한 걸음을 뚜벅뚜벅 걷고 있는 것 같기는 네. 한데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뭐 영남에서만 최소 30석을 획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말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 2000년도에 민주국민당, 그러니까 민국당이죠. 이제 그 사례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 이제 민주국민당을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이제 이회창 총재가 공천 개혁을 하면서 다 이제 공천에서 배제된 분들이 나와서 신당을 만드셨는데 예. 나온 분들이 조순 전 한나라당 총재, 뭐 김윤환 의원, 그다음에 이수성 전 총리, 뭐 박찬종 의원 대선 후보까지 하셨죠. 또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뭐 문정수 전 부산시장 쟁쟁한 분들이 나와서 신당을 만드셨는데 예. 그분들이 나와서 일성이 영남에서만 30석이 가능하다라고 네. 하셨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최종 결과가 2석을 얻었거든요. 지역구 1석, 당시 이제 그 춘천에서 한승수 전 부총리 그리고 비례대표 1석 그렇게 해서 2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뭐 창대할 수 있지만은 그게 이제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예. 당시에 이제 민국당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냐 하면은 영남에서 어떤 그 프레임이 있었는가 하면은 민국당을 찍으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웃는다라는 네. 얘기가 선거 때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번 선거로 치환해 보면은 이준석 신당을 찍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웃는다라는 프레임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고 지금 영남 30석 얘기를 하는 것인지 예.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신중하게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당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어떻다는 뭐 거예요? 그거는 본인만이 알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신당은 그냥 지금 흐름상은 당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준석 신당은 확정적으로 창당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으면 시한을 못 박았지 않습니까? 예. 12월 말까지 변하지 않으면 신당을 창단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는 모습, 변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99.9%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 이준석 전 보면 대표가 변화의 가능성이 0에서 1% 그렇죠. 사이다 이렇게 말을 예,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다 그런 것 자체가 내심으로는 신당 창당은 확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당 창당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과연 이준석 신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새로운 신당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런 신당이 대선 후보급 주자라든가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안철수 신당의 경우에도 호남에서 꽤 많은 의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교동계와 안철수 의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준석 신당이 그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이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혼자 하시기보다는 유승민 의원과 함께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신당 창당의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현역 의원 한두 명 정도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수의 의원들을 포섭을 해서 예.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연동제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예. 그렇게 신당을 꾸린다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신당을 만드는 것이냐 그게 굉장히 그 궁금증이고요. 또 민주당에서 또 일부 비명계 의원들도 합류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뭐 대구에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어려우니까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 대구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대구에선 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의미를 파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2000년 민주국민당 사례, 그 네. 민국당 사례 같은 거를 홍준표 시장께서도 워낙에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1995년에 이제 신한국당의 인재 영입으로 오셔가지고 정치 입문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총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현장에서 다 보신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바람이 분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선거가 한 일주일 남았는데 이준석 신당을 찍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웃는다라는 프레임이 작동했을 때 과연 그때까지도 대구 경북에서 어떤 이준석 신당의 지지세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미 대선도 출마를 하셨고 예.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보다 훨씬 더 정치에 경륜이 있으신 원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그분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수장으로서 깃발을 드는 정당에 일원으로서 참여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정리가 난해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더 숙고해봐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어쨌든 방향은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그 신당 창당으로 가는 방향인 것 같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말을 한 그 의도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남과 호남은 그 각 정당, 여야 정당에서 확고한 지지 기반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 이러한 지역 기반을 뚫고 지역 의원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정치인이 나서야 될 수밖에 없고 예. 지역에 대한 기반이 공고하신 분이 나서야겠죠. 그리고 과거의 경우에도 영남에서 만약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 지역 그 의석수를 뺏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여당과 정부 여당과 대구 경북이 어떠한 수준에서 괴리가 있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할 네. 것으로 예측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구 경북 여전히 정부 여당의 확고한 지지층입니다. 네. 과연 정부 여당이 흔들릴 만큼의 그런 표를 이준석 신당에게 부여하고 아. 그것의 의석으로 과연 나타날까? 저는 사실 그건 좀 의문이라고 보이고요. 예. 차라리 수도권을 목표로 하는 게 더욱더 타당하지 않나 싶고 예. 그리고 비례대표를 목표로 해서 두 자릿수 의석을 목표로 하는 게 이준석 신당 입장에서 더욱더 가능성 있는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대구에 꼭 출마하겠다 이렇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호남도 열어놓고 많은 부분을 열어놓은 상황인데 다만 어려우니까 도전한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뭐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비명계가 탈당을 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모임을 만드느냐. 일단 모임은 이번 달에 출범한다고 합니다. 공동 행동 모임이고 가칭인데 원칙과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비명계를 꼽히는 이상민 의원, 이원우, 김종민, 조홍천 의원 일단 이 4+알파로 이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 내에서 이런 그 행동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민주당의 파급 효과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은 이미 예측됐고 예상되었던 분들이시죠. 그렇죠. 예. 이미 민주당 지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 무리를 일으켰던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미 당원들로부터는 좀 마음이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당 대표이죠. 어떠한 정통성도 이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만들어냈던 검찰 리스크도 이미 극복을 한 상황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된 민주당의 모습으로 다음 총선을 대비해도 모자랄 마당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비명계로 불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 신당과도 연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예. 이것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해당 행위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지금 지역 자체도 공고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마음을 돌린 상태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돌출 행동을 하고 이준석 신당에 어떻게 하나의 뭐 세력으로서 다시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체가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답지 않다. 과연 이것이 국민과 민주당원들을 향한 모습인가? 예. 그런 진정성이 오히려 의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 움직임까지 언급을 했고 이원욱 의원 뭐 다른 의원들은 그 탈당은 아니고 당 내부에서 이렇게 좀 변화를 바라겠다 이렇게까지 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이 이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정치권에서 총선 움직임인데 국민의힘은 혁신 그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계속해서 뭐 여성 청년 단어까지 세 번째로 이제 제시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진, 험지 출마 아니면 불출마 정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당장 김기현 당 대표도 뭐 빨리 먹으면 취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주호영 의원도 난 지역에서 있지 수도권에 안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연 혁신위원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에서 제기한 그 제안을 그냥 대놓고 거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국민의힘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고 그러면 또 민주당도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혁신위의 제안을 당에서는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적극적으로 일단 수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 중진들께서 결단을 하라는 요구는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이건 데이터가 입증을 합니다. 예. 그 18대부터 21대까지 역대 총선을 보면요. 한나라당과 민주당, 또 새누리당과 민주당, 또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중에서 현역 교체율이 높은 당이 21대만 빼고 18, 19, 20대 전부 승리를 했습니다. 예. 18대 때 한나라당이 38% 현역 교체율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2배였거든요. 예. 총선 압승을 했고 19대 때도 새누리당이 47%로 민주당보다 현역 교체율이 10% 높았습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민주당이 33%로 새누리당보다 현역 교체율 9% 예. 높았거든요. 전부 총선 결과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중진들께서 결단하시라는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필요가 있고 네. 다만 그것이 이제 험지 출마냐 불출마냐 이런 것들은 각 개개인의 결단이 있겠죠. 예. 그리고 청년을 전진 배치하라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 45세 이하 유권자가 2월 달 기준으로 전체의 40.2%입니다. 예. 근데 45세 미만인 국회의원은 전체의 5.4%밖에 안 되고요. 예. 그걸 지역구로 한정하면 지역구의 3%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전진 배치해야 된다는 그 혁신위의 제안은 대단히 필요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청년이라 하면 45세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양당이 모두 당원에 지금 45 세죠? 45세로 정하고 예. 있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이 어느새 45세입니다. 아, 네, 청년이십니까 그럼? 해당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그 양 당에서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뭐 청년 그리고 중진들 불출마, 험지 출마 이걸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양 당에서 그게 또 경쟁이 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오늘 그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이뤄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혁신안을 먼저 띄웠던 거는 예.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번 김은경 혁신안이 좋은 안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미 다 정리가 되어서 당에 보고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수용할지 말지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차후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새로운 안을 내세우고 그런 혁신안이 지금 뭐 최고위를 통과해서 지금 당론으로 정해지고 험지 출마라든가 불출마 같은 선언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에 자극받아서 민주당이 역시 과거 김은경 혁신안에 나왔던 그런 좋은 안들을 가지고 다음 총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 그 전에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게 인요한 혁신위가 지금 주장하는 모든 안들은 어떻게 보면 용산과 대통령실의 딱 입맛에 맞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 안을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중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예. 김기현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인요한 혁신위의 그런 혁신안이 받아들여질까 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 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당 혁신을 여쭤봤더니 다시 국민의힘 혁신까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죠. 송영훈 변호사, 조현선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